남대문이 서울의 관문이잖아요. 옛날에 조선을 창업했을 때 수도로 한성을 설계를 하고 그때 지은 문이고, 그러니까 서울의 상징, 조선의 상징과 같은 문이고, 이 성격이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대문의 의미와 이 뚫린 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길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저쪽 편을 보실게요. 여기 보면 남대문 문 방향으로 해서 제일 먼저 조선 초에 여기 도성을 만들었을 때 뚫린 길이 한국은행 방향으로 가는 이 남대문로하고, 그 다음에 저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이 길이 조선 창업했을 때 만들어졌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지금 600년이 넘은 길인 거죠. 네. 그리고 좀 서울시청 방향으로 있는 이 태평로, 이거는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뚫린 길이에요. 한 120년이 조금 넘은 길이에요. 이 길은. 그 다음에 가려져 있겠지만 이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 요거는 일제 때 일본 애들이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면서 1920년에서 25년 사이에 뚫은 길이에요. 한 100년쯤 된 길이에요. 그래서 길 4개가 뚫린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먼저 조선시대부터 말씀드리면 남대문 대문이잖아요. 수도 한양에 대문이 2개가 있거든요. 보통 사대문, 사소문 그러는데 대문, 서대문하고 북대문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문이에요. 거기는. 대문이라고 하려면 여기처럼 누각이 2층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진입하는 이 아치 문이 굉장히 규모가 있어야 돼요. 왕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마 타고 지나가려면 이게 굉장히 규모 있게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2층 누각, 이 누각의 크기 이걸 맞추는 데는 이 남대문하고 동대문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서대문, 북대문은 없어요. 그래서 대문은 실제로 2개밖에 없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게 숭례문이고 흥인문이지만 실제로 속설로 흔히들 백성들은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어쨌든 남대문은 수도 그 왕은 다 일로 다녔어요. 대부분 남대문으로 출입을 했고, 경복궁에서 나오면 그때는 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나오면 광화문에서 광화문 내거리까지 오고요. 왕의 기준으로 거기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딱 하면 종각까지 와요. 종로위가 종로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쭉 오면 이 남대문로에서 이쪽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저 삼남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의주나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이 문으로 출입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신들이 들어올 때도 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서쪽으로 안 들어왔고요. 약간 돌아 들어오겠지만 이게 정문이고 조선을 상징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항상 일로 다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남대문은 어쨌든 수도의 상징이고 조선의 상징과 같은 문이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조선을 창업할 때 이 길을 바로 뚫었으면 광화문으로 금방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안 뚫은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나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안 한 건데, 그 얘기를 들으려면 다음번 때 또 오셔야 돼요. 네, 그건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얘기 안 할 거고요. 네, 시간 관계에서. 네. 근데 이 길이 일본이 1910년에 조선을 병합하고 나서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의미가 좀 많이 바뀌어요. 일단 요 길이 요 태평로는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데 그때 궁궐이 덕수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아니에요. 그때 고종 황제는 덕수궁에 있었고,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뚫리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당 광화문 쪽으로 가는 길은 있었고, 을지로 쪽 들도 길이 있었는데 이쪽 남대문 방향으로 오는 이 큰 길을 태평로를 내고요. 소공동 길도 그때 내고요. 덕수궁을 끼고 서서문으로 넘어가는 덕수궁 옆에 돌담길 있죠. 그것도 그때 내요. 그 주요 도로를 대한제국 선포하는 1897년에 도로를 뚫으면서 그때 길이 비로소 이런 길이 생긴 거고요. 근데 이제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면서 이 길이 성격이 좀 바뀌어요. 일단 저 서울역부터 생각하면 서울역,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울시청이지만 옛날로 경성구청, 그 다음에
광화문에 가면 조선총독부가 있었죠. 그 세 개의 건물, 지금은 저긴 조선총독부는 철거했지만 이 세 개의 건물들이 전부 똑같이 1925년에 건립이 돼요. 1925년이 일제가 조선에서 중요한 건물들 다 세우는 해거든요. 서울역,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청, 경성구청,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조선신궁, 그 다음에 지금은 헐렸지만 동대문 DTP 예전에 있었던 동대문 운동장, 옛날의 이름은 경성운동장. 그 주요 건물 5개를 전부 1925년에 완성을 해요. 1925년에 일본의 그 히로히토가 이제 항복선언을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 히로히토가 왕세자 시절이었는데 그때 조선을 방문을 해요. 그 히로히토의 조선 방문에 맞춰서 주요 건물을 다 짓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910년대부터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히로히토가 경성 운동장에 가서 거기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히로히토가 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조선신궁을 완성하면서 조선신궁에 자기네 신성한 신, 우리로 따지면 당군신 같은 아마데라스 오오카미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일종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시조신이죠. 그래서 아마데라스 오오카미를 여기다 모셔와 가지고 조선 신궁에 모셔요. 미리 부산에서 그 일종의 그 영령을, 그게 이제 있는 데가 그 일본에서 기차로 와서 배를 타고 선해탄을 건너와서 부산역에 와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조선 신궁까지 그걸 모시는데 그게 어쨌든 어떤 의미냐면 191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헌병들이 무단으로 총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독립운동이 가일차게 일어나서 이제 3.1 만세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총칼로만 강압적으로 눌러서는 통치가 안 되겠다. 정신머리를 뜯어고쳐야겠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서적, 문화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센 나라고 멋있는 나라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상징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요한 건물을 그때 계획을 해서 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역,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이 건물들은 동경에 있는,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는 그런 양식으로 만든 건물 중에서는 일본에 있는 모든 건물을 통틀어서 가장 큰 건물이었거든요. 경성역이 도쿄역보다 훨씬 커요. 그런 식으로 건물을 큰 규모로 해서 조선을 그러니까 위압적으로 내려 누르려고 그런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성역에서 오면 이 경성부청, 조선총독부까지가 일종의 권력의 상징처럼 되는 거죠. 이 길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권력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길은 뭐냐? 일로 쭉 가면 지금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옛날에 1905년에 한국은행 건물을 짓는데 그거는 일제에 병합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주도한 거는 일본 애들이 그때도 통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떤 그 건물도 주로 짓게 되는데 그 건물의 그 기초석 거기에 보면 이 건물 완성했다고 해서 정초라고 한자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라고 한자로 써놓는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거 이토 히로부미 글씨예요. 예, 그걸 없애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이따 가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권력의 상징이라면 여기는 돈의 상징이에요. 조선은행, 그다음에 조선은행 요 삼거리잖아요. 그때는 조선은행 삼거리라고, 조선은행 앞이라고 불렀는데 건너편에 경성우체국, 지금 중앙우체국 건물,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옛날에 미츠코시 백화점. 그러니까 주요 백화점과 우체국과 은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양옆으로 지금 롯데호텔 방향으로서 양옆으로 주요 은행의 본점들이 쫙 있었어요. 옛날 양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돈과 금융과 경제의 상징, 이런 건물들이 쫙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충무로, 그 옛날에
혼마찌라 일본 이름으로 그거는 어쨌든 일본인들이 경제 활동하는 주요한 상권 거리였던 장사하는 거리였던 거고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재배치하는데 다 남대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울을 걸을 때는 사실은 남대문에서 걸어야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주요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주요하게 또 봐야 되는 건물이 조선 초에 이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왼쪽 편에 지금 저기 은행 부영하고 여기 신한은행 약간 뒤편으로 해서 여기 태평로의 어원이던 태평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 사신이 묵던 집이에요. 이쪽은 호텔인 거죠. 영빈관. 저기 숭례문 수입상가라고 저기 조자리에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남대문 시장이 1897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주요한 유적지인 거예요. 이 남대문 저 남쪽으로는 여러 가지 더 있지만 그거는 생략.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전체 게시판 충무로 여기 사진 1번, 2번 번호가 붙어 있는데 2번 보세요. 2번 사진이 저 남대문 쪽에서 내려다 이쪽을 안쪽을 내려다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길이 보이죠? 예. 잘 흐리긴 한데 그냥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1을 보세요. 이 사진. 이 사진. 요거를 좀 확대해 보세요. 확대해서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왼쪽 편에 남대문 보이거든요. 다 찾으셨나요? 아니면 근데 제 폰을 보세요. 남대문 보이나요? 예, 남대문 오른편에 보면 한옥 건물이 큰 건물들이 쫙 이어져 있는 게 보여요. 요거. 예. 요거. 자, 제 폰을 보세요, 그냥. 자, 남대문 보이시죠? 네. 그다음 남대문 오른편에 건물 한옥 건물 큰 건물 길게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선해청이에요. 요게 1905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아마 그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선해청에 있는 걸로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단층으로 이 안에 지금 갈치골목 그 유명한 그런 데인데 선해청은 그 조선 시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세금을 쌀로 내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쌀로 내게 하면 쌀을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동미라고 하는 쌀을 보관하던 관청을 하나 만드는 게 선해청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쌀로 하니까 관리들 월급도 쌀로 주고 다 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쌀도 주고 포목도 주고 다른 것도 주고 했는데 다른 거 다 없앴고 그냥 쌀로 통일하니까 관리들이 여기 와서 쌀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면서 뭔가 쌀 유통 관련해 가지고 월급날에는 쫙 줄 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쌀이 유통되는 곳이 돼 있었던 건데 1897년 대한제복을 선포하면서 선해청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쌀로 유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폐지가 되고, 근데 아까 이제 태평로라는 큰 도로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를 내면서 그래도 조선이 무식한 나라는 아니에요. 도로를 내면 원래 좁은 길에 사람들이 살던 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치도 있을 텐데 보통 도로가 있으면 약간 차양을 앞으로 탁 쳐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천막처럼 해놓고 거기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시 가짜 써서 가가라고 불렀어요. 그 장사하던 가게들을. 가게의 어원이 그 가가에서 임시 천막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평로와 그 다음에 종로도 그때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태평로와 종로를 확장하면서 그 양옆에서 가가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졸지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야, 선해청도 이제 없어졌는데 여기 건물이 비잖니? 여기 들어와서 장사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기 시작하면서 남대문 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2 사진. 건물 안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게 이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찍은 사진이에요. 남대문 시장 옛날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남대문 시장이 시작됐다. 1897년에.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대문 시장 시작되기 전에는 시장이 없었냐? 아니,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근대식 시장이 시작됐다는 의미인 거고요. 여기 그 조선시대 내내 남대문 밖에도 시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시장 쪽에도 시장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 요 밖에는 칠패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이 있었고, 주로 여기에서는 생선하고 어물 팔던,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오면 아침에 여기까지 사람들이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패시장은 주로 생선을 유통하던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대문 광장시장 자리에는 이현시장이라고, 배옥의 시장, 그 이현시장에서는 동대문 밖에 그 왕십리 일대에서 채소를 재배했거든요. 그 야채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야채를 팔던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거긴 야채 중심으로. 그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어물, 야채 운영하던 시장이 각각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으로 형성돼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공식 상인들, 시전이라고 하는데, 공식 상인들은 종각에서부터 저 동대문까지 종로의 양옆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 회랑을 쭉 지어놓고, 조선에서 한 2천여 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회랑을 조선 초에 이미 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회랑이 그 터전이 아직도 저기 남아 있거든요. 건물이 좀 특징이 있죠. 지금 한 4층 건물, 5층 건물, 6층 건물인데 폭이 다 요만큼씩밖에 안 해요. 저기서부터 보면 다 요만한 폭으로 다 위로 올라갔어요. 요거는 일본 시대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일제 때 지은 건물인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본에서 상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메인 도로에 접하면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접하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로 폭은 좁고 건물이 안으로 깊은, 이런 거를 맞지야라고 하거든요. 예. 정이 이제 맞지,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를 맞지라고 그러는데, 맞지야. 그러니까 거리 가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해석하면. 그 맞지야가 폭이 좁고 안으로 깊어요. 그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저기 충무로 입구에서도 이게 쫙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본식 일제 시대에 일본인들이 장사했던 그런 가게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지아의 흔적이라는 거고, 저쪽에 붉은 벽돌 건물 보이시나요? 네. 저기 지금 가베도라고,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왔거든요. 좀 일찍 와서. 요거는 이 건물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반대로 얘는 폭이 좁고 안으로 깊은 대신에, 쟤는 반대로 도로를 면한 데가 넓고 안으로 좁아요. 저게 이제 조선시대 시전 회랑을 종로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전 회랑은 종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대문까지, 그 다음에 남대문에서 다시 종각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 건물은 그 시전 회랑의 일종의 후손 정도 되는 그 자리에 그 당시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단층 건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제 초기쯤, 구한말쯤 되는 시기에 그 단층 건물을 2층 목조 건물로 올려요, 보통. 그래서 여기가 쫙 저런 목조 건물이 2층으로 해서 양옆에 길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조선 말에. 다 없어지고요. 저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복원을 해가지고 이 내부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카페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기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되게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자리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저게 어쨌든 조선시대 시전 회랑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 상진의 무덤도 있습니다. 네, 네. 청년 결백하셨으면 그냥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뭐 네, 네. 가난하게 말하는데 땅은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상씨는 굉장히 희성이잖아요. 네. 이분 말고는 유명인이 없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도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희성 중에 희성입니다. 저는 연시인데요. 저희는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시보다 훨씬 적은 성씨입니다. 네. 자, 요 상동교회 이제 옆으로 가서 또 한번 볼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저기 일로 오세요. 저거 찍어야 돼요. 저기 에어컨 찍어야 돼요. 저기 무슨 저기 홍콩의 무슨 그 거리에 뭔가 비정성시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풍경을 하여튼 굉장한 풍경거리가 됩니다. 저 에어컨 깜짝 놀랐어요. 야, 87년 6월 항쟁 때 벌써 40년 전이네. 87년 6월 항쟁 때 여기에 전투경찰 전경대를 다 빠뜨렸어요. 시민들이. 87년 6월 항쟁의 시위가 주로 명동성당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명동성장에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 골목으로 해서 저쪽 편에서 여기 지금 중앙우체국인데 중앙우체국 양옆에 골목에서 시위대가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대로변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전투경찰이 방패를 들고 이 골목 입구를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해가지고 계속 밀어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경찰이 이 분수대 중심으로 빙 둘러싸가지고 여기 몰려요. 그럼 저 뒤쪽에서 또 시위대가 몰려와서 완전히 포위를 해서 그때부터 구호를 외쳐요. 그러니까 그 해제해 무장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헬멧 벗고 방패 벗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들어가서 시원하게 목욕해. 그래서 다 이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시원하게 찬물 목욕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제가 항상 6월 항쟁의 그 승리 경험이 요거만 볼 때만 생각납니다. 이 분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여기 앞에 이 분수대는 한 역사가 한 100년쯤 됐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가 저 한국은행 앞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일본의 경제 금융의 약간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삼거리가. 그때 분수대를 이미 만들어요. 1930년대에.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저 건물은 1905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한국은행 건물. 그 다음에 여기는 경성 우편국이 있었는데 그 건물도 이따 나중에 사진 보시면 그 사진 안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멋들어진 붉은색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건물은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츠코시 백화점인데 1930년에 지은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제일은행 본점이었거든요. 이것도 193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한 전부 다 100년 된 건물들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저기가 저기 작은 골목 있잖아요. 저기가 충무로 시작이거든요. 저게 충무로 일가예요. 여러분 서 계시고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저 충무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 편, 남쪽 편, 남산 자락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회현동, 저 필동, 이쪽에 주로 살았던 거는 조선 사람들이 저 북촌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 일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쪽 땅이 그나마 빈 땅, 조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땅, 그 다음에 음지여가지고 땅값이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일본 사신이 묵던 외관이 이쪽 남쪽 편에 있었어요. 아까 명나라 사신은 저쪽에서 들어왔다 그랬죠. 남대문으로. 근데 명나라만 대접을 해서 이쪽으로 대문으로 들어왔고요. 일본 사신은 지금 광희문으로 들어와서
을지로 한 5가쯤에 외관이라는 관이 있어서 거기서 묵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남산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신들이 묵던 곳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영사관도 이 동네에 있었고, 조선 통감부 총독부도 여기 있었고, 조선 총독부 저기 광화문에 짓기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회원동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거기 중심으로 모여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적산 가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 일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걸었거든요.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진 사시는 동북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한병도를 통해서. 그래서 해화문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묵냐면 옛날에 그 동대문 안쪽에 이화대학 병원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여진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묵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신들이 묵던 곳이 굉장히 나름 그 연원이 있고요. 이름이 충무로로 바뀌었는데 그 도로 지명과 관계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기가 이제 일본이 원래 길 이름은 옛날에 조선시대는 진고개 길이었어요. 걷다 보면 진고개란 식당이 있죠. 그게 이제 진고개인데, 진고개는 남산에서 흑산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남산에서 흙이 이렇게 떠밀려 내려와가지고 길이 진창이 돼요. 그래서 진창이다, 진고개,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길어 하다가 지러, 진고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이 더 신뢰가 갑니다. 왜냐면 이게 동대문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좁은 길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진고개 길에 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들이 여기다 본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리 이름을 일본 발음으로 혼마치. 그리고 저쪽 을지로에는 옛날 이름이 구리개길이에요. 구리개는 구리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구리. 그래서 그거를 황금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퇴계로는 1930년대 말에 새로 뚫은 길이에요. 일본 애들이 물러나고 가니까 여기 길 이름을 짓는데, 일본 애들하고 제일 싸워서 제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의 호가 뭐예요? 그래서 충무로. 네, 일본을 이기는 길에서 충무로. 그 다음에 저기 황금정이라고 일본 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주로 화교들이 살았어요. 중국 애들을 물리친 제일 유명한 장군은 누구예요? 네, 그래서 을지로. 네. 이 길 이름이 다 생각해서 지어요. 그냥 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무로 을지로가 그래서 생겼고요. 퇴계로는 저 남산자랑 밑에 회원동에 퇴계 이황 선생이 살았어요. 그래서 퇴계로. 퇴계만 있으면 다른 쪽에서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저기 율곡로, 경복궁 저기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대문까지 가는 뒷길이 있죠. 창덕궁 앞으로 가는 길, 율곡로. 종로는 원래 그 종각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라고 돼 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 서울 도성 안에 가로로 횡단하는 도로가 5개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연원으로 지은 이름이다. 여기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롯데 호텔 가면 저기에 조지아라는 일본 백화점이 있는데 그 건물도 그냥 있습니다. 지금 롯데 백화점 별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건물도 한 100년 된 건물이고요. 이 충무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백화점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각의 화신백화점. 그래서 요 길 따라서 백화점이 무려 5개가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까지.